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조사가 또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강제 구인하지 않은 구치소 측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강수를 뒀는데 향후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로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거듭 내렸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신 구치소 팀장급 관계자를 불러 왜 강제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경위를 파악한 뒤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엄포도 놨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정당국 측은 물리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인 피의자도 강제로 끌고 나가지는 않는다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목적이 수사가 아닌 망신 주기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에 대해서도 일단은 부정적인데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가 이어지고 방문 조사도 않겠다면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방문 조사 거부에 그대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구속영장 신문 등에서 나온 쟁점들에 대한 혐의 보강도 포기해야 하고 향후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외환죄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특검으로서는 어떻게든 기소 전 추가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저울질할 거로 예상되는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김성훈 전 차장을 재소환하는 등 혐의 다지기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포함한 10여 곳에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 수사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검은 서울 역삼동에 있는 전 씨 법당과 양재동 자택, 전 씨의 변호인 사무실과 충북 충주시 산청면에 있는 일광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인사 개입, 국정농단, 선거 개입 등 의혹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건이 특검에 이첩되기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통일교 전 간부에게서 물건을 받은 건 맞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정계 관계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네트워크 본부장을 맡았던 오일섭 씨와 박창우 경북도 의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검은 앞서 전 씨 변호인이 검찰에서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전 씨와 처남 김모 씨 휴대전화 4대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선 지난해 말 서울 남부지검이 전 씨 법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지하층 비밀 공간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알선 수재 혐의 등이 적혔는데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들이 전 씨에게 청탁한 목적을 파악하고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소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해외로 출국한 뒤 특검에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아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하다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김 씨가 귀국하면 신속히 관련 수사를 진행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엔 청문회 전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수단체에 이어서 진보 성향인 전교조 역시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검증대에 오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진보 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논문 표절 논란과 두 딸의 조기 유학 등 여러 의혹을 종합해봤을 때 공교육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적격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전날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표절이 심각하다고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친여권 성향의 전교조까지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건데 민주당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대한건축학회 등은 이 후보자의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건축학계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 조기 유학도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예민한 문제지만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여권에서는 낙마 사유는 아니라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다만 여론의 흐름이나 추가 의혹이 나올지에 대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에서 많이 말씀 주시고 하는데 예. 저희들이 그걸 한번 귀담아 들어야죠, 당연히. 예. 갑질 여왕의 여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까? 청문전국 슈퍼위크 한복판은 이래저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쟁점으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주 4.5일제와 정치 성향 등을 중심으로 검증대에 오릅니다. 흠집난 후보자를 고수할 경우 정권 초 집권 여당 행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물밑에선 후보자 교체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64년 만에 문민 장관 후보로 낙점된 안규백 후보자의 안보관과 자질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줄곧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안규백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시작된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가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한미 간 주기적 평가를 거쳐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을 전환해도 한미 연합 방위 체계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역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며 전작권 환수 공약에 시한을 정한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 후보자는 또 한미 연합훈련은 반드시 해야 하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도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대적관과 북한과는 확고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연습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복 입은 군인과 달리 문민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생각해야 한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는 단계적으로 복원해 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당은 불법 계엄에 동원된 군을 재건할 적임자라고 추켜 세웠지만 야당은 단기 사병으로 병역을 마친 안 후보자의 복무 기록을 문제 삼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오셨고요. 장관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안 후보자는 문민 장관으로서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을 일정 부분 위임할 생각도 하고 있다며
그래도 국방위 경력 15년이면 최소한 대령 정도 역량은 되지 않겠느냐고 자평했습니다. YTN9입니다. 브라질의 50%의 관세를 통보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의 기소를 문제 삼았습니다. 브라질은 미국의 관세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맞섰고 토마토에 대한 관세를 부과받은 멕시코는 협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고 있는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의 기소를 또 비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s a witch hunt, and I think it's very unfortunate. And nobody's happy with what Brazil is doing because Bolsonaro was a respected president. 룰라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의 보복성 관세라면서 경제의 호혜주의 법에 따른 맞불 관세를 공언하며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긴급 토론에 나선 브라질 부통령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를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Nós vamos nos empenhar para reverter essas alíquotas, essa tarifa que é muito injusta com o Brasil, mas é também negativa para os Estados Unidos. 미국으로 수출하는 토마토에 1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멕시코도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이 멕시코산 토마토를 대체할 수 없다며 8월 1일까지 협상을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Número uno, no estamos de acuerdo. Número dos, de todas maneras se va a seguir exportando el jitomate mexicano. 이런 가운데 미국은 영국,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인도네시아산 제품엔 19%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며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레바논을 잇따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줄인다는 명분이지만 연정 붕괴 위기에 놓인 네타냐후 총리가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공세를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이후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 지역에서는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부족 간 폭력 사태가 발단이었지만 상황을 진정시키러 온 정부군과도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끼어들어 시리아 정부군 탱크 수십 대를 공습했습니다. باعتين على السويد عشان نأمن المدنية ونأمن بيوتهم المسروقات. كنت على المدرعة وإجا الطيران الإسرائيلي ضربنا. 이스라엘은 공습 이후로 폭력 사태의 한 주체인 소수민족 보호와 접경 비무장화를 꼽았습니다. יש לנו מחויבות לשמור על אזור דרום מערב סוריה כשטח מפורז בגבול ישראל. אנחנו לא נרשה לחזור למצב שמקיימים לנו שם לבנון שנייה. ואנחנו גם מחויבים לשמור על התושבים הדרוזים. 이스라엘은 레바논 동부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특수부대 훈련 시설도 공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휴전 이후 레바논이 무기 보관과 테러 활동을 이어가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레바논을 공습한 날 연립정권의 한 축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네타냐후 총리의 연립정권에서 탈퇴했습니다. 의회 의석 과반이 깨질 위기에 놓이자 네타냐후가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고강도 공습을 감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Netanyahu is fighting a war not to win for Israel, but to win for his coalition, as so many people have articulated. For him, is maintaining the coalition is a key factor because if he's not, he's out of office. 네타냐후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군 면제를 앞세우며 극우 정당을 결집해 지난 202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초정통파 유대인 군 면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극우 정당이 추가 이탈할 경우 네타냐후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Because I think he's terrible. Because I think he's terrible. So we have a stupid person, frankly, at the Fed. He's like a knucklehead. No, he's a knucklehead. Stupid guy. That's why I call him too late.
Jerome Powell is too late. But we have 59 left. 네,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간밤에도 여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1년 전보다 2.7%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올랐네요. 어떤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본격적으로 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2.7% 전년 동기 대비 올랐는데요. 5월 달 2.4%보다 상승폭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원래 봄까지만 해도 관세 부과 전에 미리 재고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필요는 없었지만요. 이 재고가 다 소진돼서 여름철부터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가격이 오른 품목을 살펴보면 관세에 민감한 가구, 주요 가전제품, 공구, 스포츠 장비, 컴퓨터, 장난감 이런 것에서 뚜렷하게 가격 인상이 관찰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예외인 품목이 중고차, 신차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은 가격이 하락이 됐는데 이것은 자동차 관세 발효 전에 미리 차를 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같은 고물가 상황이 그 재고도 소진이 될 것이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앞으로도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특별히 다른 요인이 없는 한 소매 판매가 크게 감소가 된다. 만약에 그 경기 침체도 지속되고 그다음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반영이 돼가지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소비가 침체가 될 경우에는 물가가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관세를 본격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가 낮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계속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3%포인트를 내리라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목적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 부양,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GDP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방정부의 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결국은 대규모 재정 지출, 감세를 통해서 국가 부채가 급증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 부담이 커지는데 기준금리를 낮춰서 이 이자 비용을 줄이겠다. 그래서 자신의 그 재정 정책을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년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 승리를 이루기 위한 목적인데 결국 이것은 경제하고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의도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앞서도 저희가 영상으로 전해드렸지만은 얼간이, 뭐 바보, 대통령이 쓰는 단어라고 보기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누가 얼간이고 바본지는 듣는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포인트나 내려라. 아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교수님이 피식 웃으셨는데 실제로 3%포인트를 낮출 수 있습니까? 가능하긴 한 얘기입니까? 그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이 심지어 1%포인트로 큰 폭의 인하를 한 것도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3%포인트를 낮춘다는 것은 정말 미국이 상당히 큰 경제 충격, 코비드-19 팬데믹을 초과하는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때나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뭐 경기 둔화 내지 침체에 불과하지 지금 경기의 위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3%포인트나 크게 정책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면
지금 물가도 아직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7%라서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로 아직 수렴해 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요. 예.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올라가고요. 연준의 독립성이 오히려 훼손됐다라는 우려를 주면서 투자 자금이 미국의 채권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에서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국채 금리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상승을 해서 연방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은 트럼프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출 관련 뉴스들을 계속해서 좀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대출 태도 종합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대출 태도 종합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매분기 발표하는 지표인데요. 은행들을 비롯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하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총 199개 금융기관의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고요. 이 지수가 플러스일 경우에는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대출에 적극적인 금융기관이 더 많다는 것이고 마이너스면 반대의 경우를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한 내용을 보면요. 3분기 전망치가 마이너스 17로 나왔어요. 이게 지난 분기보다 4포인트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은행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거나 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래가지고 대출의 문턱을 높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2분기보다도 오히려 대출의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출을 조이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정책 기조를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갖다가 그 대상을 별로 쪼개서 보면 약간 다른 기조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면 이 가계 주택이랑 일반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뭐 마이너스 11에서 가계 주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1로 오히려 더 크게 떨어지고 일반 대출도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22로 문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정부가 최근에 대출 규제가 지금 가계 대출을 줄이기 위한 측면으로 뭐 DSR 3단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한다든지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주담대 상한을 갖다가 뭐 6억으로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틀어지고 있는 것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고요. 오히려 대기업 관련해 가지고는 대출 태도 지수가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6에서 6으로 바뀌어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늘리는 것.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6으로 좀 완화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라서 중소기업은 대출을 받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기업 금융은 조금 나아졌지만 가계 금융은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가계 금융은 앞으로 대출을 계속 가계부채 줄이려고 조이니까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은행권 대출이 좀 깐깐해지고 대출 문턱이 크게 계속 높아진다면 결국에는 좀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이 원래 풍선 효과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제1금융권에 대출을 조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2금융권을 찾아가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더라도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특히 뭐 지금처럼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예측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지금 당장으로는 대출 태도 지수가 비은행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신용카드, 생명보험회사들이 다 3분기에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13, 최대 마이너스 22까지 더 전분기보다도 다 큰 폭으로 낮아져가지고 이러한 제2금융권조차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정부의 이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기조에 동참을 해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풍선 효과가 사실 뭐 사채 시장 이런 데까지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제2금융권 쪽에서는 많이 틀어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아예 제도권 밖으로 수요가 나갈 가능성 이런 건 없습니까? 예,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제2금융권 말고요. 뭐 등록대부 업체라든지 아니면 거기도 넘어가서 제도권 밖에 있는 사채 시장 이런 데로 가서 대출을 받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되면 이제 사채 시장 같은 경우는 등록대부 업체도 아닌 사채 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주가 정말 어려운
그런 차주 같은 경우는 그런 쪽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말 대출이 필요한 생활 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에 대한 뭔가 배려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코스피 정말 활활 날고 있죠. 3년 11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우리 증시 이렇게 훈풍이 부는 이유,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훈풍이 부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함으로써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불확실성이 대내적으로 해소가 돼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신정부가 내건 경기 부양과 증시 부양에 대한 두 가지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이 돼서 코스피에 대한 투자 자금이 특히 외국인 투자 자금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코스피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른다는 거는 뭐 일단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니까요. 눈에 띄는 소식이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5월에 시중에 풀린 돈이 44조 원이나 늘었다고 해요. 어디서 이렇게 돈이 풀린 겁니까? 예, 지금 M2라는 지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M2라는 것은 광의 통화라고 해서 넓은 뜻의 통화다. 예, 그다음에 유동성이 높은 뭐 요구불 예금, 수식 출금 예금에다가 머니마켓 펀드, 뭐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뭐 수익증권, 양도성 예금 증서 등이 포함된 좀 넓은 의미의 통화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M2가 크게 늘어난 것은 특히 수익증권이 16조 4천억 원이나 증가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근데 이 수익증권이 증가한 이유는 증시가 반등함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 중심으로 자금이 투자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피 호조가 주식형 펀드에다가 간접 투자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그의 M2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광의의 통화가 늘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니까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습니까?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2가 늘어날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뭐 물가가 자극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이런 자산 가격들, 여러 자산 가격들이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기가 호황이냐 아니면 침체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뭐 잠재 성장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 경기 침체 상황이다 보니까요. 뭐 과도하게 자산 시장의 거품이 초래되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경기 부양, 경기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물가는 뭐 M2가 늘어났을 때보다는 올라가겠지만요. 그 물가 상승의 부작용보다는 내수 진작 효과가 오히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이 되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경기 부양 대책에 카드 업계에서는 또 역차별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소비 쿠폰 지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카드사에게 추가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관리비 등을 인해서 이미 80억 원 가량의 적자를 봤다. 과거에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도 계속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를 해서 현재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0.4%포인트로 일괄 규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간편 결제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하루에 1조 원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 간편 결제 수수료도 역시 있거든요. 이것도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인하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만 자꾸 인하를 하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지원금 자체도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잘 치밀하게 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경기 시흥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조남 2교 근처에서 달리던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5명이 다쳐 부근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또 다른 차량 한 대도 사고 차량의 파편을 밟아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먼저 승용차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가 났고 뒤따르던 차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해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가족 3명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수색을 벌인 경찰은 영종도의 한 해수욕장 부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40대 부부와 초등학교 저학년 딸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문화유산 가운데 세계 유산에 등재할 대상을 결정하는 유네스코 회의가 내년에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내년 7월로 예정된 다음 회의 개최국으로 우리나라를 선정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세계유산위원회 유치를 추진하면서 국내 개최 후보지로 부산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3대 특검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수사망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좁혀지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네, 특검 수사 상황과 법적 쟁점, 법률가의 시선으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오늘은 김건희 특검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성배 씨, 그러니까 건진법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건진법사, 그러니까 전성배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통일교 간부 관련한 이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전격적으로 단행됐던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이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습니다. 알선수재죄라 함은 이 특가법상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서 금품 등 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사람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된 범죄인데요. 지금 어제 단행됐던 그 알선수재 혐의는 구체적으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한 이 알선수재 행위를 했다라고 특검에서 보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네, 특검팀은 또 전시의 법당 내 지하 비밀 공간도 압수수색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공간이 앞서 검찰 수사 때는 누락된 공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다시 법당으로 가서 압수수색을 벌인 건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미 검찰은 지난해에 이 해당 건진법사의 그 법당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성배 씨가 자신의 비밀스러운 물건, 중요한 물건은 이 법당 내의 비밀 공간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지난 검찰 압수수색 때는 이 공간이 누락됐다라는 사실을 특검에서 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을 한 건데요. 저도 참 의아한 것이 사실 집에 이런 비밀 공간 구조까지는 검찰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상 피의자, 그러니까 전성배 씨의 법당이 압수수색 범위에 들어갔다면 그 법당 내에 있는 비밀 공간까지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전성배 씨가 예를 들어 압수수색 과정 중에 구체적으로 이 법당 내 지하 부분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난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수사관이 그 현장에서 혹시 어떠한 물건들을 파쇄할 수 있으니까 대기를 한 상황에서 검찰이 당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압수수색 단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두 가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시도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법조인으로 조금 의아한 부분이고요. 따라 특검에서는 혹시나 이 법당 내의 지하 비밀 공간에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이랄지 이런 다양한 이 물건들이나 아니면 PC나 다른 휴대전화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지하 비밀 공간까지도 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하게 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영장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뭐 경북도 의원 등 사업가를 통해서 이 지방선거에 청탁이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탁을 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향력을 믿고 이 전성배 씨가 이러한 공천 개입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은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단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피의자로 적시하기보다는 참고인 신분인 것 같고요.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 그때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수사를 시작한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특검팀이 집사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죠. 어떤 혐의인지 짚어주시죠. 네, 지금 김 씨에 대해서는요, 결과적으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김모 씨가 운영하고 있는 부실기업의 대기업 상당수가 이 18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 180억 원이라는 거대한 투자금을 이 대기업이 투자한 것이 자신의 기업에 대한 배임 행위다라고 현재 특검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김모 씨에 대해서도 이 대기업 총수들이 받는 배임의 공범으로 보고 지금 배임죄로 현재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강혜경 씨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명태균 의혹을 제보한 분인데 이분이 오늘 특검 출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간 강혜경 씨는요, 이 수사 기간에 굉장히 진전 협조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에서는 이전 검찰 수사 때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압수수색들을 통해서 물적 증거 확보했고요. 또 그 사이에 많은 참고인도 조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즉 참고인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강혜경 씨의 입을 통해서 어떤 참고인들의 말이 진실인지 또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 물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등을 이 강혜경 씨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오늘 이 물증과 인적 증거를 잇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란 특검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또다시 불발됐죠. 변호사께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구속된 피의자의 이런 태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 상태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이 구속영장을 막기 위해서 수사에 임하다가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돌연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고요. 일반 피의자로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년간 검사 생활을 한 베테랑 형사사건의 전문가로서 이 구속된 피의자가 이 출정을 거부할 경우에 교도관들이 실질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저도 검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제가 집구속시킨 이 피의자가 돌연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교도관에게 협조, 인치 요청을 했지만 일반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도소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결국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특검 수사에서 내가 어떠한 진술, 어떠한 증거 남기지 않겠다라는 전략적인 선택 같습니다.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검팀 역시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어요.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처벌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벌이라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법무부에서 징계를 내리는 방안, 두 번째는 형사상 직무유기 등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징계이건 혹은 직무유기라는 형사처벌이건 일단은 교도관이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해태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언론 보도 나오는 것처럼 교도관들은 계속해서 구두로 설득을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의도적인 직무 회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려 했다가 만약에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상해를 입는다면 이것은 교도관과 구치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특검에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 때문에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물리력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면 호송줄에 묶는다든지 아니면은 이 수갑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끌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찰도 현행범인 체포에서 무리하게 체포를 하다가 관련자들이 이제 이러한
수갑을 채우는 과정 중에서 팔이 꺾인다든지 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네. 이때 이 경찰도 독직폭행 등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에서는 구두로 계속 설득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검팀에서는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씨를 더 끌지 않겠다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지난 윤 전 대통령 1차 구속 때도요. 구속 기소가 됐지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검찰로 공수처가 사건을 넘긴 이후에 검찰에서는 구속 기간이 연장될 줄 알고 연장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갑자기 불허가 되면서 구속 기간을 거의 남기지 않고 타이트하게 기소하는 바람에 결국 구속 기간이 도과했다라는 취지로 지경 부장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바 있거든요. 네. 특검에서는 다시는 이런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구속 기간이 넉넉히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기소를 하고자 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한다면 구속기간이 너무 임박해서 기소하기보다는 조사 없이 아마 전격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 짧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드론 작전 사령부 같은 군사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틀 때 이어졌는데 외환 유치죄가 아닌 일반 이적죄, 직권 남용이 적용됐어요. 이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네, 제가 이전에 YTN에서도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외환유치죄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일반 이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환유치죄가 성립을 하려면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해야 됩니다. 여기서 외국과의 통모는 이제 북한과 서로 짜고 이 무인기를 보냈다라고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모의 상대방인 북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한 관계자를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 특검에서는 북한과의 사전 공모가 입증돼야 되는 외환유치죄 말고 일반 이적죄, 그러니까 우리 군사상의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북한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 것 같고요. 특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라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남북 모두 군사적인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고 실제로 북한이 경의선이나 이 동해선 남북 연결도를 폭파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군사상 이익도 해쳐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이 북한의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보아서 일반 이적죄와 직권 남용의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적시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수사 상황과 법적 쟁점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엔 비가 얼마나 내리는 겁니까? 네, 어제는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산발적으로 내렸는데요. 오늘은 다시 호우 비상입니다. 비구름이 점차 전국을 뒤덮겠고요. 내일까지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최고 150에서 200mm 안팎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네, 비의 양이 무척 많은데 비가 강하게 집중되는 시점 언제인가요? 네, 중서부 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남부 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수증기가 만나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서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오후부터는 빗줄기도 거세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에 최고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150mm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더위는 쉬어갑니다. 현재 대부분 20도를 다소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광주와 대구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비는 다가오는 주말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후 점차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다음 주에는 무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대기 불안정이 심한 지역에서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16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